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시골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김동현 씨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장 소장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단어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의사나 교수, 아니면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제 속마음은 늘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준 도시락을 괜히 구석에 두고 먹는 척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묵기 전에 먼저 도시락을 가방에 밀어 넣으며 피식 웃는 일이 반복되곤 했죠.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씩 집에 들고 오시는 손에 묻은 시멘트 자국이나 닳아버린 작업복은 저를 더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저런 일을 하세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우리 민재는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저를 속박하는 것 같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부모 면담이 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낡은 셔츠와 검은색 작업복 바지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내심 화가 났습니다. 왜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고 오지 않았는지, 왜 우리 집만 이런 모습인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아버지가 건넨 음료수 한 병을 받고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웃으며 우리 민재 잘 컸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공부 좀 더 해야죠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아버지와 대화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공부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간혹 저녁 식사 시간에 요즘은 어떤 걸 배우니?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충 한두 마디로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버지의 현실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생각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 꿈을 묻는 질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면 아버지는 늘 그거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분보다 마음을 담아서 일해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속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은 참 쉽게 하시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제 미래에 대해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멋지고 세련된 사무실에서 일하며 도시 속에서 빛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나 자신을 상상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늘 옆에 계셨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날, 아버지는 다소 서툴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은 정직한 직업이야. 내 손으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뭐라고 알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잘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조차 시골스러운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삶의 소소한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더 크고 화려한 꿈을 좇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길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제 손에는 꿈꾸던 건축학 학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라고 믿었고,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특히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민재야, 정말 잘했다. 우리 집안의 큰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손에 묻어있는 굳은 살과 거친 손톱이 신경 쓰였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머물 필요 없어.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제 첫 직장은 유명한 설계 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점점은 제 야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공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뿐이었죠. 다행히 프로젝트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제 이름이 점점 회사 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사는 저를 젊고 재능 있는 인재라고 칭찬했고 저는 그런 평가에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고 성취를 쌓아가는 동안 제 일상에서 가족은 점차 뒷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일이 많이 힘들지 않니? 같은 질문들이었죠. 처음에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점점 그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네, 괜찮아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서둘러 끊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묻는 질문은 항상 비슷했고 저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대화처럼 느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집에 방문하실 때면 저는 더욱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따온 배추나 고구마, 손수 만든 도구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거 너 혼자 살면서 필요할 거야 하며 건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늘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물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이미 음식이 가득했는데 왜 이런 걸 가져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건네신 오래된 망치나 스패너 같은 도구들을 보며 요즘엔 이런 거 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 굳이 주시는 거지? 라며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갑작스레 제 집에 오셨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도 손에는 비닐봉지 가득 찬 모아 배추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민재야, 요즘 잘 지내지? 너 바쁠 테니까 내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반기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흙냄새와 작업복 자락에 묻은 먼지들이 눈에 거슬렸고 아버지가 제 세련된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굳이 이런 걸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저 다 알아서 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알았다.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라며 서둘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와 제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삶을 꿈꾸고 있었고
아버지의 소박한 사고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제게 성공이란 멋진 사무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직업적 성취였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여전히 몸 건강이 최고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충고처럼 들렸고 더욱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애써 잊고 제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고 제 삶은 바쁜 일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점점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아버지의 전화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이내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성공이지 감정에 휘둘린 시간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버지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얼마나 자주 제 안부를 묻고 싶으셨을지는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성공만이 중요했고 제 세계에서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죠. 서울 중심부에 들어설 고급 복합 단지였고,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 발판으로 여겼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제 이름은 건축업계에서 더 널리 알려질 것이 분명했죠. 회의실에서 프로젝트가 발표되던 날, 저는 속으로 벅찬 기대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저를 주목하며 민재 씨라면 잘 해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들의 신뢰를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민재, 정말 대단하다, 라며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라 충고였습니다. 민재야,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자만하기 쉬워.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순간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축하보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문가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해. 아버지의 이런 조언은 저에게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르시면서 왜 자꾸 충고하려고 하실까? 저는 속으로 불만을 삼키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일 회의와 현장 점검, 그리고 설계 수정 작업으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저희 리더십은 점점 더 인정받았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점차 제 개인적인 욕망의 상징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의 성공이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보다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이름을 업계에 각인시키는 수단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장은 잘 돌아가고 있니? 문제는 없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전화가 귀찮았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짧게 대답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박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을 때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필요 없어요. 현장은 복잡하고 위험해요. 저는 냉정한 어조로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았다. 그래도 민재야,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더욱더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지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성공적으로 설계를 발표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해내고 있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금세 밀어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잔소리를 신경 써야 해. 그렇게 제 일에만 몰두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는 더 큰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복합단지의 설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공사 과정에서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주변의 경고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가던 중 뜻밖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과 설계 검토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믿고 맡기면 알아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부분이 적발된 것도 모자라 공사 중 일부 비계, 족장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몇몇 작업자가 다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소식은 금세 회사 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민재 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프로젝트에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상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경력에 큰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기력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사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고 당시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는 소리, 부상당한 작업자들의 비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혼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사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식을 들었어. 동료들한테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단다. 도와주러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한 듯 했습니다. 도와주러 왔다고요?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거지. 이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제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말을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분노나 상처받은 감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런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안다. 지금 내가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순간이라는 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 하나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스스로 해낼 수 있어. 아버지가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서류를 보는 눈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지낸 만큼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낡은 벽지와 오래된 가구들이 시간을 멈춘 듯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공간이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희생이 깃든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방 한쪽에 자리 잡은 책장은 여전히 꽉 차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원래 그 상자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제가 열어보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내려서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이미 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펼쳐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작성한 과제물 같았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도면과 계산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대학 시절 작성했던 성적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성적표에는 아버지가 당시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목마다 A가 적혀 있었고 학과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평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에는 그가 건축과 기술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건설 현장 관리자로 남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문서들 사이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생기를 책임질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위해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던 꿈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희생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살아오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장은 큰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안전모를 쓰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당시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가 기념비적인 순간을 자축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의 아버지를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능하거나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가족을 위해 포기한 사람이었고 그 선택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과소평가하며 제 잣대로만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도중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상자 안의 내용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민재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희생과 삶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악화되자 상황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이미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모든 게 제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얽히고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책상에 앉아 있던 저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아왔지만 그가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뭔가 해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제가 감출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지만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건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다.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정말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고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진지합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와 저는 함께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공사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시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찾아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조언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던 제가 놀란 것은 아버지의 철저한 분석력과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재야,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하지만 보완할 방법은 있다. 아버지는 단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저는 점점 아버지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업하며 서로 다른 방식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제가 설계와 기술적 이론에 강했다면 아버지는 현장에서의 실질적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작업자들과 대화하는 방법, 그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동안 간과했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가진 이론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그가 평생 몸으로 익힌 진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함께 작업한 끝에 우리는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결국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진정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저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의 복구 과정을 높이 평가했고 클라이언트 역시 결과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복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감사하거나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다며? 내가 고생 많았다. 저는 간단히 네, 잘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선은 식탁 위를 바라본 채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나는 우리 민재가 더 잘 되기만 하면 뭐든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담담히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손을 꼭 쥐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제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뭐든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는 말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사과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가셨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신 말씀 진심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민재야, 부모라면 누구나 똑같을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봐줄 준비가 돼 있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튀어나오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껏 쌓인 감정의 벽을 허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자존심에 갇혀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간단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저녁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잘 잤지? 민재야, 너도 잘 잤니? 저는 별다른 대화 주제를 찾지 못했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아버지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사과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더 자주 대화하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침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넘겼지만 이제야 안정된 궤도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함께 일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저 역시 점차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현장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작업자들에게 친절히 지시를 내리고 공사의 마지막 디테일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쁘게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준비하며 아버지께 따로 말을 걸지 못한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무쯤 갑자기 작업 현장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바닥에 누워 계셨고 동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으며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굳은 살과 그동안 제가 몰랐던 그의 고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을 떠보세요.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이 많아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려고 했지만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없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던 제가 그날만큼 무력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건강을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노고를 무시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면 아직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힘이 없으셨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재야, 와 있었구나.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보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저는 잠시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자만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재야, 왜 그렇게 무릎까지 꿇리? 그럴 필요 없단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자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셨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런 사과가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내 가장 큰 바람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 행복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저를 더 깊이 울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아버지가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아버지는 건강 회복을 위해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 산책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걸으면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얼마나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일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좋은 장비도 없었고 모든 게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단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일이 좋아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건 정말 큰 보람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왔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무시했던 과거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 식사나 가족 모임을 자주 빠지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먼저 시간을 내어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의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 역시 말없이 제 노력을 지켜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은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은 제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희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했던 점은 그가 단순히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여기며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의 삶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통해 지금의 저 자신이 있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겸손과 배려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교만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또한 저는 아버지를 통해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거나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조차도 그는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끝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은 성공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리고 그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제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간과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계들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여러분 곁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제 아버지가 아니라 제 삶의 스승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랑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